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헌신했는데 배신당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순간에 버려졌냐고요? 제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희 남편은 소방관이었어요. 산불 진화 작업을 하다가 일찍 죽었는데요. 남편이 저 세상 갔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병원 응급실이라고 이야기해주면서 간호사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김경호 씨 보호자분 되시나요? 지금 환자분이 산불 진화 작업을 하다가 실려오셨어요. 얼른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해버리고 온몸에 힘이 풀려버리더군요. 풀썩 주저앉아 지금 무슨 말씀이냐고, 거기가 어디냐고 몇 번이나 물어봤죠. 가까스레 정신을 차리고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남편을 아무리 간절하게 불러봐도 깨어나질 않는 게 꿈만 같은 거예요. 남편의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바라보는데 정말 억장이 무너질 것 같더군요. 아들이 이제 막 두 돌이 돼서 아직 아빠가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희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저를 바라보면서 작은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길래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나이 30에 이제 막 두 돌 된 아들 하나만 두고 과부가 되어버린 건데요. 유족연금을 받았지만 그거로는 생활하기에 부족해서 온갖 굳은 일을 하며 홀로 아들을 키웠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동네 사무실과 건물 청소 일을 했고 남은 시간에는 아들을 돌보면서 살림을 했죠. 아들이 학교에 가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데 할애했는데요. 아들이 학교에 있을 시간에는 한바집에 다니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 잠깐 저녁 챙겨준 다음에는 또 나가서 저녁 건물 청소 일을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 아들이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때는 일을 더 했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우유 배달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들 아침 식사를 준비해줬었거든요.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아들이 밥 먹으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고 피곤하게 싹 사라졌는데요. 그 다음에 제가 낮 시간 동안 원룸 건물 계단 청소 일을 하면서 아들의 교재비와 학원비를 벌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집안일을 하고 또 저녁을 차려줬죠. 아들 공부하라고 집안일 한번 시킨 적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몸과 마음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일을 전부 다 마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거실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집안의 모든 불이 꺼지고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잠깐 잠들어 있었죠. 바로 그때 제 어깨에 따뜻한 손길이 닿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아들이 조심스럽게 제 어깨를 주물러주고 있었어요. 저보고 많이 힘드냐고 물어보면서 제 어깨를 정성스럽게 마사지해 주더라고요. 아들이 절 걱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아까 전이랑 다르게 왠지 모르게 힘이 나면서 아들을 위해 조금만 버텨보자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게다가 어느 날은 일을 끝내고 돌아오니까 식탁 위에 편지가 놓여 있는 거예요. 편지를 펼쳐서 보니까 아들이 이렇게 써놓은 거 있죠? 엄마에게. 엄마, 항상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내가 공부하느라 돈도 못 벌어오고 집안일도 못 도와줘서 미안해.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 가슴이 아프더라고. 나중에 꼭 변호사가 돼서 엄마 호강시켜줄게. 전 이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말만이라도 너무 고마웠죠. 이렇게 착한 것도 모자라 변호사 준비한답시고 탱자탱자 논 적도 없는 성실한 아들 보는 낙으로 살아갔어요. 그게 아니고서야 제가 이렇게까지 고생해서 온갖 일을 다 했겠어요? 하지만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아들 녀석도 많이 힘든가 봐요. 그날도 제가 일을 전부 다 끝내놓고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방안을 확인해 보니까 아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들이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고 있는 게 걱정돼서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 내가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 나도 자고 싶어. 변호사 공부하는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나도 힘들어.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아들의 눈이 시뻘개져 있는 걸 보니까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들이 책상에 푹 숙인 채로 코를 훌쩍이고 있어서 그냥 아들 어깨를 토닥여줬죠. 그리고 아들을 이해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이랬었거든요. 엄마, 어제는 미안했어. 화낼 생각은 없었는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랬나 봐. 얼른 변호사가 돼서 엄마가 일을 그만두게 하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예민해진 것 같아.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길래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렇게 착하고 순한 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죠. 괜찮아, 아들. 나도 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거 다 알아. 엄마는 항상 네 편이야. 네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엄만 잘 알고 있으니까 엄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공부에만 집중해. 전 그런 아들 마음을 100번 이해했죠. 이러다 시험 다 떨어지고 영원히 공부만 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하루에도 몇 번씩 시달릴 것 같았어요.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마다 안쓰러웠거든요. 맨날 진짜 머리 박박 긁고 있고 한숨 쉬고 있고 어쩌다 한 번씩 졸다가 꼬집으면서 공부하고 있었으니까요. 전 얼른 아들이 변호사가 돼서 고생을 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늘이 그런 제 마음을 들어준 걸까요? 제가 그날도 온종일 일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런데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를 놀래킨 거예요. 엄마, 나 합격했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엄마 정말 고마워.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이제 일 그만두고 쉬어. 내가 호강시켜줄게. 저는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진짜로 변호사가 됐다니. 다행히 아들이 공부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돼서 제가 한시름 놓게 됐죠. 변호사가 된 아들이 상속 전문 법무법인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몇 개월이 지나고 아들이 변호사 일에 점점 더 익숙해지는 것 같았죠. 전이랑 다르게 출근할 때 긴장도 덜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에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엄마, 오늘 회사 선배가 선자리를 주선해준대요. 원래 농담식으로 여자친구 좀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이왕 만날 거 결혼 생각하고 만나래요.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무슨 선자리냐고 하려다가 하긴 아들 녀석이 결혼할 나이가 됐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만나는 거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고 어땠는지 말해달라고 했거든요. 아들 녀석이 그 주 주말에 선자리를 나갔는데 분위기가 괜찮게 흘러갔는지 그 뒤로도 시간 쪼개가면서 만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여자친구 이야기를 안 해줘서 제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봤죠. 물론 직업 같은 것도 궁금했지만 우리 아들이 나이도 있으니 배우자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니까 성격이 더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의 능력 위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경은이가 미국에 있는 명문대 졸업한 다음에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 예비 장인어른은 사업하시는데 자선 활동이나 기부 같은 거 많이 한다더라. 예비 장모님은 그림을 그리는데 소소하게 전시도 열고 그런데. 그래서 올 경윤이가 장모님 닮아서 취미로 그림도 그리고 그러더라고.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괜찮은 집안의 아가씨인 것 같았어요. 저는 아들이 변호사가 되니까 조건이 좋은 여자도 소개받는구나 싶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반년 정도 흘렀을까요? 아들 녀석이 그때까지 변호사 일도 잘 해내고 여자친구도 잘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가 아들 녀석이 한 건 해냈다고 술을 좀 사온 거예요. 기분 좋은 얼굴로 술을 마시고 있길래 제가 안주도 만들어주고 그랬는데요.
잠시 후에 술에 취한 아들 녀석이 으스대면서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꺼내는 거예요. 아들이 오래 만난 것 같지도 않았는데 결혼한대요.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가 만난 시간을 계산해보면 선을 보고 반년 만에 결혼을 약속한 거니까 너무 놀랐죠. 그래서 제가 아들이 취한 건가 살펴보면서 이리 물어봤는데요. 뭐? 결혼을 한다고?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 정말로 결혼을 약속한 거야? 너 취해서 그냥 하는 말 아니지? 왜 그렇게 빨리 결혼을 결심했니? 더 오래 만나보고 결혼해도 되지 않아? 제가 이러니까 아들 녀석이 자기가 그 정도로 취한 것 같냐고 예비 며느리랑 문자한 것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로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가 결혼 이야기를 나누는 걸 보니 기분이 얼떨떨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랑 만나는 예비 사돈댁이 엄청 잘 살잖아요. 아무리 변호사라지만 그런 집안 여자가 우리 아들을 만날까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한다고 하다니. 아들 말로는 그 집에서 우리 아들을 엄청 좋게 봐주고 있나 봐요. 우리 아들이 키도 훤칠하지 똑똑해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인물이 참 좋긴 하죠. 드라마에서는 보통 그런 고상한 집안에서 상대 집안이 별로면 아예 신랑감으로는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전 그 집 사람들이 참 사람 볼 줄 알고 올바른 양반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결혼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어서 저한테도 소개해 줄 줄 알았거든요. 결혼 전에 며느리 될 사람은 당연히 엄마가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는 소리를 안 하길래 눈치를 계속 봤죠. 마침 아들이 퇴근 후에 쉬고 있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슬쩍 물어봤는데요. 아들, 여자친구는 언제 소개시켜줄 거야?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은데 그새 다투기라도 했니? 설마 그 사이에 헤어진 건 아니지? 제가 이러니까 아들이 살짝 당황스러운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저한테 이러는 거 있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개를 받으려 그래? 아직 소개시켜줄 단계 아니야. 그냥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만 한 거지. 얼마나 만났다고 바로 소개를 시켜달래. 분명히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결혼한다고 했었는데.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나중에 꼭 소개해달라고 했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 아들이 여자친구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헤어진 건 아닌 것 같은 게 아들이 주말마다 나가는 걸 보니까 여자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아들이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겠다는 말도 없었고 상견례와 관련된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 아들이 제법 큰 규모의 사건을 맡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사건에 몰두하느라 점점 더 예민해지기 시작했어요. 잠자는 시간도 거의 줄어들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걱정스러웠죠. 아들이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돌아와 바로 잠들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제가 여자친구랑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려고 해도 정신없이 출근하러 가서 저녁 늦게 들어와서 바로 뻗어서 자니까 물어볼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아들이 평소와 다르게 늦잠을 잔 거예요. 아들이 핸드폰을 보고 놀라서 허겁지겁 일어나더니 서둘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그날 늦잠을 자서 놀라서 깬 다음에 아들이 급하게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들이 서둘러 짐을 챙기던 중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아들이 급하게 가방을 챙기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는데요. 전화를 한 사람이 예비 며느리 같더라고요. 그때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통화하는 걸 듣고 상견례 자리와 시간을 알게 됐어요. 아들이 그 전화를 받으면서 허겁지겁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견례 자리와 시간을 물어보고 싶어도 제가 눈치가 보여서 못 물어보고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듣게 됐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는 아들 심기를 최대한 건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애가 안 그래도 예민한데 잠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날이 갈수록 신경이 날 서 있더라고요. 아들이 가끔씩 집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일이 엄청 바쁜 것 같았죠.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와 씻지도 못하고 방 안에 있는 서류와 노트북을 들여다본 적도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견례에 대해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아들이 지친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나 일하고 있잖아. 지금 그걸 꼭 물어봐야 해? 바쁘니까 말 걸지 마. 나중에 말해줄게. 이러고 나서 다시 서류를 읽어보는 거예요. 아들이 바쁘니까 이해하려고 했죠. 아들이 무사히 일을 마치고 상견례에 대해 이야기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암튼 그렇게 알게 된 상견례 당일이 다가온 거예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고르고 일하느라 안 하던 화장도 했었어요. 늦지 않으려고 일찍 출발했더니 약속 시간에 조금 이른 시간에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게 됐죠. 카운터에서 아들 이름을 말하고 룸으로 안내받았는데요. 룸에 들어서자마자 아들하고 모르는 부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예비 사돈댁인 줄 알고 이렇게 인사드렸어요. 어머, 생각보다 일찍 오셨네요. 사돈이랑 사부인 되시죠? 안녕하세요. 민재 엄마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들한테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니까 사돈이랑 사부인이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때 아들이 다급하게 이러는 거 있죠? 엄마, 잠시만. 이분들 여자친구 부모님 아니야. 예비 장모님이랑 예비 장인어른 아니라고. 엄마가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내가 알려준 적 없잖아.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요. 아들이 그때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이러는 거예요. 이분들 내가 고용한 연기자야. 부모님 역할을 해주시기로 했어. 그때는 예비 며느리의 부모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서로 얼굴을 몰랐어서 전 사돈될 사람일 줄 알았죠. 그래서 제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들 옆에 앉아있는 중년 여성과 남성을 쳐다봤어요. 도대체 왜 연기자를 부른 거냐고 따지니까 아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이리 설명하는 거예요. 좋은 집안으로 장가가는데 청소부 아들인 거 들키면 다 망할 거야.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부모님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부모를 둔 변호사로 알고 있으니까 얼른 집에 가.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바로 경악을 했죠. 그래서 아들에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면서 제가 청소부인 게 뭐가 문제냐고 물어봤거든요. 아들이 막 문 쪽을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르더니 저보고 이러더군요. 쪽팔리게 청소부 아들이라고 하면 그 집에서 결혼을 허락하겠어? 제발 돌아가, 엄마.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부모님 오기 전에 빨리 가야 해. 어쩐지 너무 좋은 조건의 집안 여자랑 선회받더라고요. 처음부터 아들이 자기 집안에 대해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청소부 엄마가 아니라 미국에서 사업하는 부모. 그래, 그런 부모를 둔 변호사라면 난 부끄럽지 않은 아주 좋은 조건의 남자였겠죠. 돌아가라고 하는 아들 말에 망부석처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얘기 듣는 분들은 아들 뺨따구라도 때리지 그랬냐 하실 거예요. 근데 자식에게 이런 대우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본 분들이라면 제 마음 모르실 거예요. 모든 영혼이 다 빠져나간 기분이었어요. 참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전 그렇게 허망하게 상견례 자리를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이 한 말을 곱씹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청소부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한 잔, 두 잔 술잔을 비웠어요. 제가 아들한테 그렇게 창피한 존재인가 생각하면서 연거푸 술을 마신 것 같아요. 그렇게 술에 취해 잠들었는데요. 다음날 아침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거든요. 눈을 뜨자마자 방 밖으로 나가보니까 아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짜증을 냈는데요. 아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딜 가려고 짐을 그렇게 싸는 건데?
왜 아무 말도 없어? 적어도 어제는 왜 그랬는지 설명이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나 아들이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짐만 싸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재촉하니까 이렇게 성질을 부리더라고요. 여기서 무슨 설명을 더 하라는 거야? 어제 내가 하는 말 못 들었어? 어제 말한 그대로야.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아들 같은 건 없다고 해. 저는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들은 제가 충격을 받든 말든 대충 싼 짐을 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이 집을 나갔고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없었는데요. 얼마 뒤가 아들 생일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래서 저는 아들이랑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미역국을 끓였어요. 미역국 말고도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손수 만들어서 도시락을 쌌는데요. 그리고 그 도시락을 들고 아들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러자 아들이 누가 보면 어쩌려고 그러냐며 기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정색을 하면서 아들한테 이리 하소연을 했죠. 내 아들 사무실인데 뭐가 어때서? 내가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네 생일도 챙겨주면 안 되니? 그동안 연락이 너무 없어서 보고 싶어서 왔어. 미역국도 먹여주고 싶었고. 내가 아무리 창피해도 그렇지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니? 아들이 예전이랑 다르게 너무 쌀쌀맞게 굴고 변한 것 같아. 제가 이러니까 아들이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답답하다는 듯이 저에게 이러는 거 있죠? 엄마, 난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변호사가 되기 전에는 내가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으니까 눈치를 봤던 거야. 그런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잖아? 내 인생에서 방해되는 짓 좀 하지 마. 엄마, 내가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면 이렇게 불쑥 나타나지 말아줘. 여기 변호사들도 나를 미국에서 사업하는 부모를 둔 잘 나가는 집안 아들로 알고 있단 말이야. 누가 알까 무서우니까 얼른 돌아가줘. 그 말을 듣자마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쌍욕을 내뱉으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뭐가 어쩌고 저째? 내가 네 인생에서 방해가 된다고?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내가 널 위해 얼마나 희생한 줄 알아? 네가 감히 엄마를 배신해? 이 불효막심한 자식아! 제가 이렇게 악을 지르고 있으니까 아들이 주변 눈치를 막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저를 막 붙잡더니 보안팀을 부르면서 이러더라고요. 엄마, 진정 좀 해봐.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 이러다가 내가 청소부 아들인 거 들키겠어. 안 되겠다. 보안팀, 여기에 이상한 사람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아들이 이러자마자 보안팀 직원들이 달려와서 저를 붙잡았어요. 제가 거기서 가만히 있었겠어요? 전보다 더 크게 윽박지르면서 이런 식으로 난동을 피웠죠. 아들, 지금 네가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니? 이거 나요. 내가 저 변호사 엄마라고요. 저놈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한지 알아요? 이게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나한테 뭔 짓을 한지 아냐고. 보안팀 직원들이 제 말을 듣자마자 저를 쫓아내려다가 멈칫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때 아무렇지 않게 이러는 거 있죠? 이 사람 왜 이래? 갑자기 무슨 엄마라는 거야? 저 아줌마, 저희 엄마 아니에요. 정신이 이상한 잡상인 같으니까 제발 끌어내주세요. 더 이상 아들 때문에 충격받을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동안 내가 희생한 건 뭐냐고 발버둥을 쳤거든요. 결국 보안팀 직원들 손에서 끌려나와 사무실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어요. 문 밖으로 쫓겨난 뒤에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쓰러졌는데요.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이 떨어지는 바람에 미역국이 바닥에 쏟아졌어요. 저는 미역국이 사방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복수심이 솟구쳐 올랐죠. 아들을 위해 인생을 다 바쳤는데 날 이렇게 대하다니 얼굴 위로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이를 악물었는데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아들을 이해해보려고 했는데 오늘 한 짓을 보니까 용서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집안도 좋고 돈도 잘 버는 여자랑 결혼하고 싶어서 거짓말까지 한 아들에게 이건 잘못된 행동이라고 이야기해주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아들 마음을 되돌리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 마음이 싹 사라졌죠.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만들려고 했는데요. 제가 겪은 이 고통을 아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주려고요. 그래서 그날 아들의 사무실을 빠져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들에게 어떻게 복수할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집에 도착한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아들에게 되갚아줄 방법을 하나씩 떠올렸는데요. 전 아들이 자기가 한 행동을 후회하고 진심으로 뉘우칠 때까지 참교육을 하려고 했어요. 변호사 아들을 도대체 어떻게 혼쭐 낼 거냐고요? 안 그래도 아들 녀석의 약점을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상속을 의뢰한 의뢰인들의 재산을 조금씩 횡령해 온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사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의 횡령을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아들이 주로 회사에서 야근을 했었는데 가끔씩 집으로 일을 가져와서 하곤 했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아들이 저한테 통장을 건네면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그런데 돈 좀 인출해 올 수 있어? 이 통장에는 송금만 하면 돼. 아들이 연차냈다고 해놓고 집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안쓰러운 마음에 도와줬는데요. 제가 아무 말 없이 해줘서 그럴까요? 이번엔 아들이 저한테 전보다 더 큰 액수의 돈을 인출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큰 돈 같다고 말하면서 이게 무슨 돈이냐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 녀석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건 왜 묻는데? 그냥 의뢰인들 돈이야. 내가 처리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 저는 그 당시에 아들의 말을 믿었지만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사람이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부탁이 점점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점점 더 많은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해야 했어요. 저는 아들이 걱정돼서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물어봤었는데요. 정말 이 돈이 의뢰인들이 준 돈 맞니? 왜 이렇게 큰 액수를 빼내고 송금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고개를 획 돌려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후에 한숨을 푹 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걱정하지 마. 전부 다 의뢰인들 돈이라니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사건들이 워낙 많아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거야. 사실 찝찝한 게 더 컸지만 액수가 너무 커서 돈을 빼내고 입금하는 게 무섭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저를 이런 식으로 달래줬어요. 사실 요즘 법률 시장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거든. 그래서 의뢰인들의 자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여러 계좌를 활용하고 있어. 이게 다 의뢰인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야. 게다가 내가 맡은 사건들 중에는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예를 들어 소송 비용이나 인지대, 송달료 같은 것들이 있거든. 이 돈들을 빠르게 처리하지 않으면 의뢰인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미리 자금을 준비하고 필요할 때마다 신속하게 처리하는 거야. 이렇게 들으니 뭔가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 다 소송 비용이나 그런 것들에 쓰이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러더라고요. 맞아. 제3의 기관 계좌를 통해 자금을 관리하고 있다니까? 의뢰인들도 이 방법에 동의했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게 더 안전한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이때는 의심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도 아닌 변호사 아들이 하는 말이니까 믿었죠. 이걸 듣고 있는 여러분도 아들이 수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들이랑 사이가 틀어지고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으니까 아들이 그때 저한테 무엇을 시킨 건지 알아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방으로 가서 여기저기 쌓여있는 문서들을 뒤져봤어요. 아들이 옷가지 몇 개랑 중요한 것들 몇 개만 챙겨서 집을 나갔거든요. 제가 그것들을 찾아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그냥 두고 갔더라고요. 그날 문서들을 뒤지면서
아들이 맡겼던 통장들에 적혀있던 낯선 이름들을 떠올리려고 애썼는데요. 의뢰인들의 이름이 적힌 서류들을 찾아내려고 더욱 집중하고 있었죠. 그렇게 한참을 뒤진 끝에 마침내 몇 개의 문서를 발견한 거예요. 문서들을 펼쳐보면서 의뢰인들에게 보고된 계산 총액을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의뢰인들에게 보고된 재산 총액이라면 제 기억 속에 통장 잔고랑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진짜 수상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서류들을 챙긴 다음에 자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 모르고 있었지만 아들의 횡령을 도와주고 있었다고 말하려고 했죠. 물론 저도 처벌을 받겠지만 그건 아들을 잘못 가르친 제 죄니까 겸허히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아들과 함께 벌을 받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 혼자서 이걸 공론화하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제가 아들 방에서 발견한 서류들도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도 저는 확실히 몰랐거든요. 다행히 이걸 공론화시킬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들과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였죠. 제가 보안팀 직원들한테 밀쳐져서 바닥에 쓰러지는 바람에 미역국을 쏟았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때 예비 며느리가 나타난 거예요. 예비 며느리가 약혼자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깜짝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장면에 목격하게 된 거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왔다가 아들에게 내쳐지는 저를 발견하고 함께 도시락을 정리해줬어요. 그런데 본인 약혼자 생일날에 그것도 약혼자 사무실 건물에서 제가 미역국을 엎지른 채 주저앉아 있으니까 저랑 약혼자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고 생각했나 봐요. 예비 며느리가 그때 어찌된 일이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하소연을 해버렸어요. 아들 생일을 축하해 주려고 미역국을 가져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사실 내가 상견례 자리에 제대로 초대받지 못했는데 갔거든. 그때 아들이 내 또래 중년 부부랑 앉아있길래 사돈인 줄 알았다? 그런데 예비 며느리랑 예비 사돈댁 속이려고 연기자를 고용한 거래. 나 대신 부모 역할을 시키려고. 내가 왜 그랬냐고 따지니까 아들이 좋은 집안으로 장가가는데 청소부 아들인 거 들키면 다 망할 거라고 하더라. 여자친구랑 여자친구 부모님이 자기를 미국에서 사업하는 부모를 둔 변호사로 알고 있다고 하면서 나보고 집에 가래. 쪽팔리게 청소부 아들이라고 하면 그 집에서 결혼을 허락하겠냐고 막말을 했는데 그래도 난 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니까 생일을 축하해주러 왔는데 나를 내쫓으려 하는 거 있지? 아들이 철이 없어도 날 이렇게 대할 줄은 몰랐다. 예비 며느리가 제 사연을 듣고 있는데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예비 며느리 입에서 아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설마 아드님 이름이 김민재인가요? 김민재 변호사 맞죠? 저 그 사람이랑 만난 지 반년 정도 된 여자친구예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다가 얼마 전에 상견례 자리까지 가졌어요. 전 그때 제 앞에 있는 여자가 그동안 만나보고 싶어도 도저히 보지 못했던 아들의 여자친구이자 예비 며느리인 걸 알게 됐어요. 예비 며느리가 그동안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에 황당했는지 헛웃음을 지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저 속은 거네요?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일 줄 몰랐어요. 오빠가 분명히 자기 부모님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부모님도 직접 만났었는데 그 사람들이 연기자였다니. 이러면서 예비 며느리가 파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비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아들과 다르게 부잣집에서 아주 제대로 정신교육을 받고 자란 아가씨더라고요. 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죠? 거기에 딱 맞는 아가씨 같았어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고요? 예비 며느리가 얼척없다는 듯한 얼굴로 이런 말까지 해줬거든요. 저희 집안 사람들이 원래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오빠가 봉사활동을 많이 다녔다는 거예요. 자기도 주말마다 봉사하러 가니까 제가 봉사하는 곳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연기였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열받네요. 아들놈이 완전 두 얼굴을 하고 있었고 지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비 며느리 앞에서 콧방귀를 끼며 이런 이야기를 해줬죠. 내 아들이 봉사를 다녔다고? 내가 평생을 아들이랑 같이 살았는데 봉사를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내 아들이 그렇게 가식을 떨고 있었다니 며느리 네 앞에서 가면을 쓰고 있었나 보네. 결국 예비 며느리가 제 아들의 진짜 모습을 알아차리고 배신감을 느꼈나 봐요. 이를 악문채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그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저지른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해요. 어머님도 오빠를 어떻게 하고 싶으시죠? 저 혼자만 당한 게 아니라 어머님도 함께 고통받았잖아요. 제가 아들한테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고 싶다고 했는데 예비 며느리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비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우면서 제가 아는 전부를 예비 며느리에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 아들이 횡령을 한 것 같은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된 것 같아. 어쩌다 그렇게 되냐면 우리 아들이 집에서도 종종 일을 가지고 와서 했었어. 나한테 통장을 주면서 돈을 인출해 오라고 시키거나 아들 명의의 다른 통장에 송금 좀 해달라고 부탁했었거든. 의뢰인들에게 보고된 재산 총액과 내 기억 속의 통장 잔고가 차이가 있더라고.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을 도와줬는데 그 액수가 점점 커졌어. 아무래도 아들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의심되는 자료들이 우리 집에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제가 여기서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지금 가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렇다면 그 자료들을 좀 살펴봐야겠어요. 어머님, 일단 제가 변호사를 대동해서 어머님 집에 가볼게요. 그 증거들을 같이 확인해보고 오빠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밝혀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 며느리가 변호사를 대동해서 우리 집으로 오게 됐는데요. 예비 며느리랑 예비 며느리 변호사에게 아들 방이 여기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그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역시나 제 촉이 맞았던 거예요. 잠시 후에 변호사가 서류들을 한참 읽어보다가 이러더라고요. 이 서류들을 보면 아드님이 신탁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한 것 같네요. 신탁계좌가 뭐냐면 변호사의 개인 계좌가 아닌 제3의 기관 계좌에 소송 비용, 수임료, 의뢰인이 보관을 위탁한 돈 등을 넣어두고 변호사와 의뢰인의 합의에 따라 출금할 수 있는 계좌인데요. 변호사는 이 계좌를 관리할 법적 권한이 있지만 의뢰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이득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아드님이 신탁계좌에서 일정 금액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다른 은닉계좌로 자금을 분산시킨 것으로 확인됩니다. 제가 그럼 아들이 의뢰인들을 속인 거냐고 물어보니까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아들이 그동안 횡령을 저지른 거고 저를 공범으로 만들어버리다니. 아들이 아무도 모르게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고 하니까 황당하더라고요. 게다가 저까지 불법적인 일에 휘말리게 한 거잖아요. 엄마로서 좋은 마음으로 아들을 돕다가 한순간에 범죄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변호사와 함께 문서들을 꼼꼼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증거들을 모아서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아들이 저지른 횡령의 증거들을 모을 수 있었어요. 이제 이 증거들을 가지고 아들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아들이 진심으로 후회하게 만들어야죠. 아들과 손절하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니까 예비 며느리가 피해자도 만나보고 와야겠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일이 어떻게 진척되는지 알려주겠다고 제 번호도 가져갔는데요. 그동안 예비 며느리에게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았는데 예비 며느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얼른 전화를 받아보니까 예비 며느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어머님, 제 변호사가 피해자들도 만나봤다고 하는데요. 오빠가 변호사란 신분을 이용해
법률 서비스 비용이나 관리 수수료를 청구한다는 식으로 의뢰인들에게 거짓 보고를 했대요. 피해자들이 변호사니까 믿고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자동으로 계좌에서 차감하는 식으로 사기를 쳤나 봐요. 오빠가 피해자들을 속이려고 진짜 서류를 숨기고 거짓 서류를 만들면서까지 사람들을 속인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의심을 했던 거죠. 모든 것이 확실해졌으니까 자수를 해야겠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증거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는데요. 막상 경찰서 앞에 서니까 마음이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제 죄를 회피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서에 들어간 다음에 접수 창구로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죠. 제가 의도치 않게 아들의 횡령을 도와서 그런데 조사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자수하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러니까 경찰이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고 하면서 저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경찰을 따라가 보니까 조사실로 들어가래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에 앉으니까 경찰관이 뭘 자수하러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이리 말했죠. 저희 아들이 변호사거든요. 최근에 아들이 일이 많아졌다고 집으로 일을 가져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한테 통장을 주면서 돈을 인출해 오라고 시키거나 아들 명의 다른 통장에 송금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의 변호사 일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말하는 액수가 점점 커져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변호사인 아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그 돈이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알게 된 사실이라서 제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방에서 증거로 준비한 서류들을 꺼내 경찰관에게 건넸습니다.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들고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술을 토대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하길래 경찰서 밖으로 나왔죠. 그런 다음에 예비 며느리가 고용한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의 의뢰인들이 아들을 형사고발했어요. 예비 며느리의 변호사 덕분에 피해자들이 사실을 알게 돼서 아들을 고발하게 된 거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에게는 별다른 처벌이 내려지진 않았어요. 일단 자수를 했고 저는 제가 횡령을 하는 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횡령을 하면서 저에게 이득이 생기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사기 결혼을 할 뻔한 예비 며느리가 진술을 도와줬고 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은 의뢰인들이 저를 선처해 준 거예요. 저는 아들을 잘못 키운 죗값을 받을 각오도 했었는데 예비 며느리가 더 이상 그런 놈 때문에 희생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곧 아들이 처벌받게 되어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될 거예요. 제가 아들 변호사 만들어놨으니 변호사 자격을 박탈시키는 것도 제가 하게 된 거죠. 엄마를 이용만 해먹은 놈. 지가 필요할 때는 엄마고 지가 필요 없으니 남보다 못하게 행동하는 불효 막심한 놈. 제가 반드시 아들을 후회하게끔 할 거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버렸어요. 결국 아들이 법무법인에서도 잘리고 결혼도 무산된 거예요. 아들은 그동안 제 뒷바라지를 받으며 변호사가 되었기에 모아놓은 돈도 없었어요. 횡령한 돈들은 결혼식에 쓸 돈으로 들어갔었대요. 다 배우 섭외비, 좋은 집안의 장가가니 구색 맞추고 처가에 눈속임하려고 무리했을 거예요. 그러나 위약금까지 다 물게 생긴 거죠. 어떻게 이렇게까지 자세히 알게 됐냐고요? 이제 예비 며느리가 아닌 이전 예비 며느리가 된 아가씨가 말해줬거든요. 아가씨가 제 집까지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머님, 이제 어머님이 아니라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저 오빠랑 아예 파혼해버리고 헤어졌어요. 오빠가 횡령하고 사기친 것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고 법무법인에서도 잘렸다고 말하면서 저한테 매달리더라고요. 미안하다고 싹싹 빌면서 사과했는데 안 받아주고 오히려 고소할 거라고 했어요. 오빠가 사모님만 속인 게 아니라 저랑 저희 부모님에게도 사기를 쳤잖아요. 집안 배경도 가짜였고 부모님이 미국에서 사업하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으니까요.
이거 엄연히 사기 결혼 아닌가 해서 알아봤더니 변호사가 고소가 가능하대요. 아가씨가 글쎄 아들을 고소하기 위해 피해 본 걸 모으려고 사소한 것까지 싹싹 긁어내서 정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랑 여행 간 곳이나 선물한 것까지 전부 다 찾아내서 증거로 모으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괜히 나 때문에 그런 거냐고 하니까 아가씨가 이러더라고요. 저를 우습게 본 게 너무 화가 나서 하는 것도 맞고요. 헌신적으로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를 버린 죗값을 치르게 해주고 싶었어요. 나쁜 짓을 하면 응당 혼이 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놈의 어머니 되는 사람이니까 마음 아프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큰 결심하고 얘기해준 덕분에 또 다른 피해자를 줄인 거 아닌가요? 정말 큰일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를 살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신세 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을 돕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이제 그놈 생각은 그만하세요. 얼른 훌훌 털어버리고 좋은 사람들하고만 지내셔야죠. 이 얼마나 착한 아가씨인가요? 우리 아들도 이렇게 본성이 착했으면 좋으련만. 이들여 아들과 마주치는 일 없이 살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집에 있는데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엉엉 울면서 서 있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보자마자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이러는 거 있죠? 엄마, 내가 엄마를 속이고 욕보이는 바람에 변호사 자격도 박탈당하고 법무법인에서도 잘렸어. 여자친구하고도 파혼당해서 헤어진 것도 모자라 사기 결혼으로 고소까지 당한 상태야. 다 내 잘못이야. 엄마가 고생해서 키워줬는데 감사한 줄도 모르고 선을 넘었어. 내가 불효해서 미안해. 엄마, 제발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을게. 다시는 엄마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전 이미 아들의 본성을 알아버렸어서 아들을 용서해 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해버렸죠. 민재야, 엄마는 네 사과 받아줄 수 없어. 네가 다시 잘 나가면 바로 나를 버릴 거잖아. 네 본성을 알아버린 이상 더 이상 너를 믿을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 자식 없는 사람처럼 살 거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그때 아들이 제 말을 듣고 절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빌었지만 제가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했죠. 그렇게 저는 아들 등을 떠밀어서 제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 뒤로 저는 더 이상 아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제 삶을 찾아가기로 했죠. 저는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꾸준히 저축을 해왔거든요. 30년간 뼈 빠지게 일하면서 모으다 보니 2억 정도를 모으게 됐어요. 원래 이 돈으로 아들 장가 보내려고 했는데 아들한테 배신당하게 되면서 마음을 바꾸게 됐는데요. 이 돈은 이제 오로지 저를 위해 쓰려고요. 이 돈으로 나중에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갈 예정인데요. 최근에 제가 저축한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거든요. 2억이 있으니 든든하더라고요. 이 돈이 온전한 제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노후 자금이 부족하진 않을까 걱정도 안 드는 거예요. 청소부라고 창피하던 아들이 없는 삶을 상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여기까지 제 사연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들었다시피 제가 오랜 세월 동안 아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아들한테 실망하게 된 후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헌신한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잃지 않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여러분은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놓고 헌신하기보다는 내 노후를 위해 나한테 더 신경 쓰는 삶을 사시길 바랄게요.